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신 안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시대정신과 국정과제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정말 유서 깊은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강연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매일경제 지식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직전 원장과 함께 서로 영어로 대담을 30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어 30분 정도를 하다 보니 한국말 단어가 생각이 좀 안 나기도 합니다만 제가 가끔 가다가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못하면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도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단단하게 정치인들에게 그 정권에게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언론에 안 나왔던 그런 비화들 좀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국정과제를 만들게 됐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5년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고 제대로 방향을 잡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총선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남아있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참 여러 가지 이번에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인수위원장을 하겠다고 제가 그 손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보통은 그냥 보고서 쓰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만들면 그거를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각 부처에 있는 장관이 자기 분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바로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앞으로 5년 후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인수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바로 그 밑에는 정부의 엘리트 국장급들이 전문위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밑에는 정부의 엘리트 과장급들이 실무위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인수위에 파견이 된 국장과 과장은 승진 1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무위원과 전문위원 그 한 300명 정도 인사권자는 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그 감사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2명을 그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2사람 중에서 월성원전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한 사람 누구냐? 둘 중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했더니 저 시골 연구원에 좌천당해가지고 거기에 박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 2사람 절대로 못 받겠다. 그 좌천된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인수위에 넣어서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2인자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유병호 총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인사 한 건으로 그 감사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구나. 그게 다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인수위원장을 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있었던 일이 검수완박입니다. 처음에 검수완박 합의를 국회에서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 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 후에 아버님 모셔다 드린 다음에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자들이 한 300명 정도 있거든요. 전부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수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개인 안철수의 자격으로 말하지만 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건 옳지 않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검수완박은 이거는 부패 완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고, 제가 아는 대통령은 한 번 말하면 꼭 지키는 분이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오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권성동 그때 원내대표도 그 압력에 밀려서 결국은 파기하게 되고 그게 정상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3번째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 인수위원장이 또는 인수위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인수위원장이 나서면 안 됩니다. 나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공은 대통령 당선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인수위원장이 하는 일은 그 공약을 우리 국정과제로 만드는 일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수위원들이 개인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장관급이니까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내부에 공론화도 안 된 정책을 가지고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첫 회의 때입니다. 인수위원들 딱 다 불러놓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공론화 안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보기로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22명이 인수위가 끝나기까지 단 한 사람도 개인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인수위원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인수위가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 나름대로 보람이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보통 그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 있으면 그거 그냥 저 국정과제로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보통은 대통령들이 꼭 그 시대 정신, 시대적인 과제를 완수하고 그 다음 대통령으로 넘겼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방 외교라는 시대 정신에 꼭 맞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지 금융 실명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다음 발전할 수 있었고, 각 대통령들마다 시대 정신에 맞는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개혁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게 워낙에 기존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하나의 개혁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같으면 한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짐, 시대적인 과제가 3가지 정도인데요. 그 전에 3가지 정도를 안 했으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이 단순하게 그냥 공약만 가지고는 안 되고 먼저 시대 과제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정 과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어서 저 혼자서 고민을 해서 국정 과제에 필요한 기본 근간이 되는 시대 정신, 시대 과제를 7개를 뽑았습니다. 사실 좀 많은데 7개 어느 하나 그냥 버릴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 그게 첫 번째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 흥분해가지고 다음을 안 넘겨가지고 예,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미래 먹거리는 수명이 20년입니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철강, 선박, 중화공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력이 소진됐죠. 그때 또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또 벤처 붐을 일으켜서 IT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3년 남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 기간 내에 동력이 소진됩니다. 벌써 그 증상이 나타나고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전체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앞으로 20년 먹고 살 분야를 5년 내에 찾아야 한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게 어떤 분야인가? 뭐 그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2차 전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가? 메모리 반도체 그 교훈을 얻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임원하고 말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등과 2등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따라잡히고 뒤집힐 수 있지만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면 그러면 우리는 20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은 다 지금 1위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 초격차 기술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중에서 몇 개를 초격차 과학기술 2등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격차를 벌리면 그게 디스플레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수소 산업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원전이 됐든 우리는 20년 먹고 살 수 있고 그 임무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지역균형 발전하면 워낙 뭐 옛날부터 이야기라서 저게 뭐 새로운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대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지역균형 발전 꼽을 겁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100조 이상을 들였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뭐 100조를 대부분 교육이나 보육에다가 썼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 원인을 쫓아서 바닥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저는 뿌리가 경북 영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그저께 영주에 저희 어르신들 뵈러 갔거든요. 가보면 항상 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직도 갓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가면은 양반의 자손임을 잊지 말라고 막 야단치시고 막 그러고 야단 맞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님부터 부산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 저희 아버님이 부산 공고, 제가 부산 고등학교 그렇게 부산 토박이로 지금은 살고 있다가 대학교부터 서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제가 부산에 있다 보면
매년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수만 명이 부산을 떠납니다. 대구도 가보니까 대구도 그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다 대구를 떠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일자리 찾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역은 고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오면 직장을 좋은 걸 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돈을 저출생 고령화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에 써야 된다. 그게 제 소신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상하게 공기가 이상한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산고등학교는 산 중턱에 있고요. 학교에서 그 부산 항이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약간 짭짜름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제가 평생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바다 냄새가 저한테 정상인 사람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밍밍한 공기를 맡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바다 냄새 맡고 싶어서 제가 인천에 갔어요. 근데 인천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인천 바다 냄새가 부산 바다 냄새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친척들, 친구들 같이 다니고 고향에 좋은 회사 같이 취직해서 저녁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같이 고향에서 늙어서 죽으면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고쳐야 된다. 이 문제만 고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볼링할 때 10개의 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킹핀입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쓰러뜨리면 딴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방법, 저 어떻게 푸느냐? 외국 사례를 보시면 돼요. 아마존 아실 겁니다. 아마존 세계에서 1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시애틀에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바로 태평양 연안에 서쪽에 태평양 접한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도저히 너무 잘 돼가지고 제2본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지을까? 기왕이면 다른 주에 짓자 싶어서 공모를 받았더니 미국의 막 거의 모든 주가 다 응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고른 데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 주는 완전히 반대, 미국의 동쪽에 대서양에 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싱턴 DC의 남쪽에 있는 주가 버지니아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2본사를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데 지금 벌써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난립니다. 막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왜 여러 주가 있는데 버지니아 주를 택했는가 보면은 버지니아가 조건을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공유지 2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20년간 법인세 안 받을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버지니아는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대학 많습니다. 버지니아 테크 같은데 굉장히 좋거든요. 필요한 인재 스펙 말해주면
특별 학과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재 그대로 키워서 다 공급해 줄게. 이런 조건들을 하니까 이제 아마존이 그러면 우리 거기 가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걸 보면 결국은 지역 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민간기업 유치입니다. 그게 삼성, LG 같은 국내 대기업도 좋고 아마존, 구글 같은 해외 대기업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지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 권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미국의 주들은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지자체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세금 전체 80%를 중앙이 가지고 20% 지방세 주거든요. 그걸 대폭 고쳐가지고 지방세 훨씬 더 올리고 법적인 권한들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거 지방정부에다가 줘가지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정부들끼리 경쟁해서 좋은 조건을 내서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게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지자체장들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기업들 유치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 허브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워낙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오거든요. 노력 안 해도. 근데 우리는 그걸 고치는 게 사실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일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살률, 출생률. 자살률은 지금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지표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로우면 그 사회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출산율입니다. 출생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내가 죽고 나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지 생각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나라가 OECD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 거의 1, 2위, 출생률은 꼴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재능 있고 근면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아까 인구 문제, 그 다음 사실 뭐 연금 문제 1시간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100년 추계를 하거든요. 일본은 100년 뒤에도 우리 아이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합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때죠. 그때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100년 추계 내놔라. 끝까지 안 줘가지고 4년을 싸워가지고 2020년 3월인가 4월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100년까지 계산은 못했더라고요. 2088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20년에 받았으니까 100년은 아니고 68년 후가 어떻게 될 건지 추계를 받았어요. 그게 일본처럼 안심하고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68년 후에는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될 것이다. 조도 아닙니다. 저 경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5년마다 개혁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사실.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욕은 윤석열 정부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니까 40% 되는 거죠. 양산 가서 데모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근데 욕 먹어도 저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불쌍한 애들이 살아야죠. 그런 나라 만들려고 저도 정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 문제, 재정 고갈 문제, 뭐 이런 거 다 이번에 해결을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은 불행하지만 5년 만에 안 되고요. 앞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 그 다음 우리가 정권 연장해서 정권 연장 안 되면 또 딴짓 할 거니까 이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된다. 재정 문제도 서서히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그 이외에도 7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5, 6, 7번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요새는 잘 안 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냥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그거 말고 정식 기자회견을 해서 3가지. 첫 번째, 문재인한테 물려받은 빚들이 얼마인가 밝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진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거, 이 3가지 메시지를 담은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합이 되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강안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우리도 스스로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저는 국방비 올리는 주의자거든요. 국방비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약간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미국이 아니죠.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정포, 사실은 그런 방사정포가 수도권에 더 위협적입니다. 방사정포는 사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 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지 겨우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죠, 사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극초음속 또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마하 10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정말 자강 안보를 하고, 그러면 요즘 보세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니까 우리 무기를 외국에서 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죠. 산업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우리가,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일본을 다 좋아합니다. 한국을 다 싫어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보면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 12대국인데 반쯤 내놓습니다. 한 20위권에 해당되는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가져가기만 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정당하게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야지 우리 물건도 잘 팔리고요. 사실 우리 교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결국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지난 정부는 북한에 다 퍼줬잖아요, 돈들. 그 돈 외국에 여러 가지 차관으로 주거나 해도 충분하잖아요. 추가로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너무 많이 퍼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7가지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110대 국정과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이제 전체 시대 정신, 7가지 시대 정신을 아시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은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못 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쪽으로 다 뉴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민주당 이번 결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십니까? 선출된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입니다. 이런 적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8세 이재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얘들은 벌써 수도권을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때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면 다시 또 180대 129도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영남과 호남은 정해져 있으니 수도권의 이 절반의 의원이 있거든요. 수도권 싸움이다. 수도권을 먹기 위해서 수도권 의원들, 젊은 의원들로 다 포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러면 우리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수도권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런 전략들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첫 번째가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가 염치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비가 되죠. 부끄러움 모르는 민주당하고.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붙자고 해도 인천으로 달아나가지고 제가 인천까지 가서 지원 유세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저기 사람 하나가 행방불명이 돼서 찾으러 왔다고. 참. 그리고 백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공익을 위한, 그리고 그쪽은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 이재명과 우리는 공과 사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사실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귀족 계급은 아들들을 먼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재산들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저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능력과 염치와 그리고 또 헌신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저 경기도 의원들 모임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1,300만 명이고 의원이 49명인데요. 저희 8명입니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 의원들끼리는 결심이 굉장히 굳습니다.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기겠다. 수도권에서 뭐 어떤 역할이 되든 그 지역에서 또는 뭐 경기도 전체에서 아니면 전체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서 이 수도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그 다음이 개혁의 골든타임이 옵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이긴 이후 2년 동안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리빌딩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리빌딩을 하면 우리는 정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로드맵. 우선은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염치와 헌신을 보이면서 정말 수도권을 이길 방법을 찾는 것,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년 동안 대한민국 리빌딩을 해서 다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 그게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저 잘 맞추죠?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의 윤석열 정부의 시대정신과 국정과제에 대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